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국감이 한참인데 법사위만 뚫은 줄 알았더니 교육위에서 사건이 뻥뻥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에서도 큰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출신의 백승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승하입니다. 한동안 이제 거리에서 사회 볼 때 많이 봤었는데 어찌나 사회를 잘 보시는지. 짜랑짜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웅변대나 이런 데 나간 적은 없으시죠?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교사일 때 별명이 복식승하였습니다. 복식. 네, 그리고 보니까 임태희 교육감하고 좀 라이벌이시잖아요. 임태희 교육감 이번에 나와서 혼나던데. 자, 성기선 네,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성기성입니다. 교육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교육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게 우리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국정감사 그 내용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루면서 정말 학교가 그 정치로부터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1일 화요일날 녹화하는데 20일날 국감에서 교육위 국감장에서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감 나와서 많이 혼났죠. 오늘 그 얘기도 좀 나눠봐야 하는데 벌써 그 국감 내용도 좀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이 여러 건이 좀 발견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백승하 의원님 지금 교육에서 좀 쟁점됐던 이슈 몇 가지 좀 크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불거졌는지? 일단은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에서 이 김건희 논문 박사 논문에 쓰였던 리서치 자료를 설민신이 우리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설민신이랑 김건희에게 동시에 그 자료를 보낸 자료를 처음 찾아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설민석인 줄 알았어. 설민신이라고. 설민신 교수 대필 의혹이 있는데 그것과 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죠. 김승희. 이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폭 과정이 되게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녹취가 나와서 어제 또 국감에서 그 녹취를 틀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를 했었죠. 네. 그동안에 원래 이제 김영호 교육위원장께서 좀 점잖은 분이시죠. 아유, 엄청 화를 내더만요. 사자우로 표한 불호령. 네. 근데 꼼짝도 못해. 왜냐면 맞는 말씀하시니까. 어제 굉장히 의미심장해. 그리고 또 뉴라이트 뭐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 보면 다 기관장들이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도 많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쭉 한번 좀 짚어볼 건데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이번 아직 국감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감 중에서 교육위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사실 학폭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학폭하기 전에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얘기했던 관계의 설정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사회적인 어떤 정서 학습 같은 것이 중요하고 그게 교육의 근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대단히 교육적 논리로 이 정리를 못하고 권력에 힘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국감에서 쏟아졌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김건희 논문 위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국감장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비호한 세력들, 묵인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많이 듭니다. 일단은 논문 대필 의혹이 있는 세력들이 있고 이 대필 과정을 의혹 표절을 밝히는 과정에서 비호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민신 교수로 추정이 되는데 설민신 교수 같은 분은 지금 수년째 국감에 불출석 중이에요. 이번에 3년째. 이번에는 그러니까 불출석 이유가 기상천외한데 이번에는 우울증으로 못 오신다고. 작년에도 우울증으로 못 오셨고. 근데 이게 안 나오면요.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행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가 동행명령을 받아서 갔는데 또 없어요 집에. 그럴 경우에 사실 국감장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스트레스냐면 예전에 그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숙대 이사장 총장 그다음에 국민
국민대 이사장 이런 사람들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국민대 뭐 김지용 이사장은 올해 폐소 공포증으로 4년째 못 오십니다 지금. 폐쇄 공포적인 사람이 외국에 가 있다고. 예,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타고 미국은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야. 맞아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그 생태계를 지금 이 표절 또는 대필 이런 게 대단히 흔들어 놓으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 있는 입장이지만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 표절하지 마라, 대필하지 마라. 물론 얘기하지만은 뭐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 면이 안 서죠. 면이 안 서죠. 예.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그 엄격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네. 정말 논문 지도하기, 논문 심사하기 대단히 어렵게 돼 있는 구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내란 특검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안들은 이제 다룰 텐데 네.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대 이사장이나 뭐 숙명여대 총장 이런 분들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직 안 예, 하고 아직 있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 일단 정황을 보면 국감에서 이 설민시인과 김건희에게 똑같은 메일을 보내요. 그 H컬처, H테크놀로지라고 김건희가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때 이 홍석가 대표가 설민신과 김건희에게 똑같은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리서치 자료가 실제 박사 논문에 실리고요. 근데 이 홍석가 대표의 증언을 들어보면 네. 그 당시에 김건희가 내가 이 대학원 같이 다니는 여자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친구의 체육 관련 교수라고 하면서 남편을 같이 만났대요. 홍석가 씨도. 동석을 했는데 그때 그 남자분이 한 1,000만 원 주면 내가 논문 선행 논문이랑 뭐 박사논문 써줄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설민신인 거죠. 이 추정권 정황상. 이렇게 보면 뭔가 논문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 여태까지 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의심은 좀 있었잖아요. 예. 그 학계에서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건희 건에서 딱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걸 좀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논문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 석사 논문, 숙대 문제 정윤 있죠. 그 총장이 계속 끌다가 결국은 검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새로운 총장이 나는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처음에는 유명한 뭐 그렇죠. 지연된 문시현 정의 총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분도 문제가 있어요. 이분도 질질 끌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검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도 그랬죠.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표절이지만 연구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김지용 이 국민학원 이사장이 표절인데 있을 왜 때. 연구 부정이 그러니까요. 아니죠?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검증을 하고 계속 이렇게 비호를 해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특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까 뭐 설민신 그 교수가 좀 의심이 된다는 거 그거 누가 썼는지 그것도 이제 밝혀내야 하는 거 아까 비호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국민대 이사장, 네. 숙대 총장 등등 이런 분들도 처벌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지연하고 이랬으면 당연히 그건 조사받아야 되고 그 조사에 응해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들 주장해 줘야 되는데 네. 아예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비호 세력의 한 영역에 포함된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뭐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진보 정권들이 좀 순하잖아요. 순하죠. 법대로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저희 진보 정권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유. 보수 정권이 많이 난리 들어졌어. 납니다. 그러면 끝났죠. 난리 납니다. 그 대학 있잖아. 쑥대밭을 만들었을까 아마. 쑥대가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 맞아요. 감사한다고 특별 감사 막 이런 데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그냥 지금 저도 이걸 자꾸 끝맺음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 설민신의 부인은 김기현 교수입니다. 이 여자는 그 자기 학교 대학 교수인데 이 여자도 자기 대학 총장이 그 교수들 성과급을 더 받게 해서 이거를 몰래 빼돌리는 횡령을 하게 도와준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로 이제 해임하라고 했는데 해임은커녕 지금 부총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에 설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세상. 이 김건희랑 친하면 이건 다 뿌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특징이 우리가 보기로 진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네. 전부 다 승진을 해요. 승진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승진. 진짜로. 네. 이게
내란이 아직 안 끝났나? 아이, 안 그럼요. 끝났어요. 이게 끝났으면 저들이 양심 고백 같은 걸 해서 자기 죄를 좀 감형 받으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뭐 국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이래서 이랬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할 텐데 도망다니잖아. 사회 각 영역에 지금 그 내란 잔존 세력들이 예.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핀셋으로 다 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국민들한테는 피로감을 줄 정도로 또 버티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만약에 교수님 이게 만약에 사실로 다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논문을 누가 대리로 써줬고 비호하는 세력이 다 드러나면 이게 이제 학계 내에서는 상당히 파장이 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학문적 국기문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계가 갖고 있는 소위 윤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엄격성 이런 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 자체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고요. 학문 후속 세대가 있잖아요. 예. 학문 후속 세대나 학생들에게도 이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그 믿지를 못하니까 더 믿게 하려면 더 엄격한 장치들을 좀 가야 되니까 사회적인 기회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나 권력이 학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순간 만약에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표절이나 왜곡이 일어나고 그게 마치 정당한 지식인 것처럼 행세해 버리면은 누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손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의원님 그 네. 이런 거 김건희 씨 논문 꺼내면 반대 측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먼 산을 보시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말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호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 이런 그래요? 마음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 동조하는 분은 없고요. 계시죠. 말은 못하지 아직은. 네. 말은 못하고. 아니 이게 뭐 법사위나 이런 데 보면 네. 여야 간에 막 붙잖아요. 네. 막 이렇게 이런 고성이 오가고 막 이런 교육위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까? 어제도 고성이 오갔죠. 아 그걸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 법사위만큼은 아니고요. 예. 교육위는 이제 화합할 땐 하고 서로 뭐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여담인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빨리 이 내란에 연루된 우리 당 의원들 빨리 다 잡아가라고. 그래야 오. 우리 보수 정당이 바로 선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맞아요. 있어요? 네.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뭐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 같은 배를 타기 싫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빨리 하선하라. 계십니다. 이러는데 절대 하선 안 하더라고요. 네. 하다 보면 남는 게 몇 하선은커녕 푼 없어. 그렇지. 윤어게인 외치면서 면회도 가고 이러는데요. 뭐. 정동영.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건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할 게 설민신. 설민신 교수. 예. 그 이름이 어디 교수예요? 한경 국립대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씨한테 보냈던 메일 예. 그게 홍석화 예. 회사의 대표. 예. 홍석화. 홍석화 씨가 대표. 회사 대표 이름이죠. 네, 네. 그게 있고 숙대 전 총장 이름은 장윤금.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해외여행 다니고 네. 해서 안 나왔잖아요. 국민대 이사장 김지용. 김지용. 이 사람도 다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억해야 돼. 네. 환경국립대 또 총장이 이원희. 이원희. 이것도 다 기억해야 돼. 그분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났어요. 임기가 거의 예, 끝났어요. 새로는 다른 분이 총장님 취임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뉴라이트 역사 기관장들 네. 문제 짚어봐야 맞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문제였죠. 계속 아직도 진행형이야. 맞아요. 독립기념관 관장 계속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뉴라이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들이 엄청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연구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집을 만들고 할 때 이 네. 기관장이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기관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국사편찬위원회 예. 허동현 위원장, 네. 그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난연 원장. 이름이 어려워요. 김낙연. 이분이 네. 가끔 쓴 글을 많이 봤어. 맞아요. 김낙년. 김낙연. 네, 기억나요.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박지.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 김영석, 요 제일 유명한 양반이 여기 네, 지금 네. 아직도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독립기념관 앞에서. 맞아요. 친인 인사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뭐 이게 이제 뉴라이트 대표적인 그 인사들로 알려지는데 네.
실제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예. 왜곡된 국정교과서 있죠?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던 분이고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들을 두고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독립운동을 한 거다.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낸 분이고요. 예.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연 원장. 이분 얼마 전에도 피감기관이라 저희가 국감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자로서의 신념이 아주 강하세요. 그래, 맞아요. 답변을 못해. 저희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변을 못해요. 한국학이 아니라 일본학 연구원장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반일 종족주의 이 공동 저자인데요.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를 했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거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쌀을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잖아요. 예. 이게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맞아. 표현을 해요. 수출. 기억나? 제가요. 기억나? 그 진짜 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17년도 교육과정 평가원장 갔을 때 첫 그 수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누가 와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왜 하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때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쌀이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의 수탈이 크니까 이 쌀이 많이 반출됐다 이렇게 되는데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라고 자기는 주장하면서 수능 문제 틀렸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분이 1인 시위하고 있었어? 아니 그분하고 같은 계열의 주장을 하는 같은 거예요. 뉴라이트죠. 뉴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쌀을 일본 일제가 강점했던 시절에 쌀을 우리가 수출을 할 정도의 무슨 그런 힘을 갖고 그 재산을 많이 우리가 형성했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런 주장하는 사람 있냐니까 10,000분의 1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일 종족주의가 상당히 그때부터 쌀을 키운 거예요. 유명한 책이에요. 뉴라이트의 어떤 계에서는. 교과서 같은 책이야. 제가 국감에서 이분들이랑 질의응답하면서 느낀 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수출이었다고 믿고 이분이 한 말은 아니지만 공동저자였던 제 기억에는 공동저자였던 분이 위안부도 취업한 거라고 위안부로 취업한 거란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부정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쌀을 수출한 거라고.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제가 막 물어봤어요. 국감장에서. 아 이분한테? 아 일본 사람 같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건 답변을 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소리를 들었던 건가? 또 우리나라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을 얘기할 때 1940년대의 영국 시민들보다도 못하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예요. 박지양 동북아 재단 이사장 박지양 이사장이 저렇게 말했어요. 역사재단 이거 저기 우리 노무현 정권 때 만든 재단인데 내가 아는데 이거. 중국의 그런 동북 공정 그렇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고. 맞아요. 아, 참. 여기서도 이제 연구 펀드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 시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에게 펀드를 주겠어요? 연구 자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금이 흘러가는데 연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한 3년 동안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건 또 확인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분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죠. 예. 걱정이네 진짜. 그래서 이번 국감 때 계속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박지양 이사장은 진짜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의식이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책임감이랄까 뭐 인터뷰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K컬처 K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 뭐 BTS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폄훼하고 노랫말 몇 마디 가지고 뭐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김구 선생님이 우리 문화의 힘에 대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조국을 비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분은 뭐 K민주주의 같은 게 아예 동의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는 더 강력하게 영국의 어떤 그런 의식에 대해서 이제 추앙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이번 국감 때는 막 추궁을 하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분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그러니까 역사기관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고 뭐 지각, 조기 퇴근 이렇게 근무 태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국가보훈부랑 감사원이 지금 감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렇게 관련 법을 좀 제정해서 이런 분들 기관장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렇게 그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MB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비슷한 시도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 교과서를
막 그 저 역사 왜곡을 해서 교과서를 바꾼다든가 이승만을 막 띄우고 친일 서관들 그런 것들을 미화한다든가 이런 게 좀 일련에 쭉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이 보수 정권도 우리 사회 보수 정권들의 뿌리가 약하잖아요. 정통성이. 예. 사실은 친일에 부역했던 독재에 부역했던 이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승만 띄우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교육 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통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학교는 그 쟁송지대다라는 얘기합니다. 어떤 그 이념간의 투쟁의 장으로 이제 학교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거예요. 특히 역사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의 주류의 그 이념처럼 네. 그것도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자꾸만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시도해 왔던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고 지금 뭐 리박스쿨이고 지금 이런 역사 교육 관련된 기관에 대한 어떤 점령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념 전쟁이죠. 이념 정제. 이 이념 전쟁이 너무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고 사실 그 이면에는 두드러지지 않은 어떤 수많은 이 힘의 관계가 학교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정치적인 권력은 항상 교육에 대한 통제를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명시적인 통제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니 이게 선생님도 해보셨으니까 이런 기관장들의 활동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백두대간 전기가 모여있다 이런 데 이렇게 쇠말뚝 박잖아요. 예, 예. 네, 예. 그것처럼 뭔가 전기를 우리 민족의 문화,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예. 어떤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걔네들 이런 그래서 기관들이. 영화 파묘 이런 것도 안 봤잖아. 그랬잖아요. 싫어하겠죠. 엄청 싫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파 이쪽 극우 세력들은 뿌리가 약하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예.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예.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자기들이 친일했던 걸 거짓말로 덮을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친중당이다. 우리가 친일이면 얘는 친중이지. 이렇게 계속 물타기 몰아가면서 물타기 하면서 친중, 그러니까 혐오, 혐중 이 시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최고위원이고 당대표고 원내대표고 계속 그걸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뭐 3대 쇼핑 금지론 이렇게 법까지 네, 막 내버리고. 네,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왜곡된 사실들을 진짜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선동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게 결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혐한 시위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엄청 고통을 힘들었죠. 당했잖아요. 네. 이렇게 혐중 시위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 한국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 막 계속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국감장에서 이제 국힘 의원님들이 아니 반일 시위는 되고 혐중 시위는 안 되냐? 왜 반중은 왜 안 되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 학교 앞을 제가 알기로는 몇백 회, 1000회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70%가 이제 막 외국인이고 이런 데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혐오하는 시위를 하고 지나가면 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막 폭행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에도 또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니, 사실 이 순간에 반이라고 그 혐중은 좀 가려서 그 한번 얘기를 어제 저도 해줘야 돼, 그걸 진짜. 봤는데 혐오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당화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우리 초중등학교 근처에 유해 환경 시설을 100m 뭐 150m 이 안에 못 짓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못 찍게 돼 있어. 초중등학교 근처 한 100m 안쪽에는 그런 뭐 이 혐오를 유발하는 그런 예. 시위, 예. 그런 소란 행위들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그걸 바깥에서 와가지고 스피커로 마이크로 막 떠들면서 행진한다? 유압적이잖아. 그럼요. 무섭죠. 두려워. 두렵다니까. 두려움 속에 교육이 일어날 맞아요. 수는 그 없거든요. 명동 앞에서 막 시위하는 애들 맞아요. 봐봐요. 그 좀 진짜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담당하는 교육감님들이 그런 것들 막는 건 당연한 그 그럼요. 권리 행사고 네. 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원래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친일 인명사전 뭐 이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죠. 네. 예. 그 저 민간 단체들이 그렇죠. 만들어서 친일 인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벌어주기 위한 행동보다는 후손들에게 잊지 말자.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왜냐하면
친일 인사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때는 막 서정주 이런 거 씨 다 배웠잖아. 막 그런 거. 그래서 조금 똑바로 알자 역사를. 네. 그런 차원인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백인의 그 위대한 역사 뭐 노래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김구 선생님 없어. 없어요. 그래요? 백인의 위인전 그거 있잖아요. 막 노래 부르는 거 아이들. 네,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김구 주석을 그 계속 폄하하는 거를 뉴라이트가 하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승만 띄우고 김구 깎아내리고 이걸 하잖아. 그래서 뭔가 그 홍범도도 없을 거 홍범도 장군. 홍범도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홍보도 그러고 장관 보니까 그러네요. 없어. 홍범도는 있는지는 모르겠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자진 뭐 이렇게. 한국을 빛낸 그 백면의 위인들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야. 거죠. 그거 이수일과 심수에도 있는데 없어. 김구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구 선생님 없다니까. 없어요. 찾아봐. 맞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김구 그러네요. 없는데요 이런 거야. 아니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저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친일 인명 사전처럼 네. 물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하기보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교수님 고민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제가 한 2, 3주 뒤에 교육백과사전 할 때 또 물을 테니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이 민주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 이런 예.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뭐 이거 없는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너무나 잊어버렸던 이를테면은 그 만주에서 역사 운동했던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역사 교육의 그 잘못이고 엉뚱한 데서 지금 얘기한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 전면에 등장하는 거 네. 이런 것들에서 정말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교수님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아이들에게 근현대사 역사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틈새를 리박스쿨 막 이런 게 이제 파고들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하자. 근데 민주 시민 교육 하는데 역사 얘기 좀 하면 선생님들이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냐.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지금 현행법상 정치적 발언 못하게 돼 있으니까 또 악성 그 민원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이러니까 주저주저 하시거든.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네, 그 교사 정치 기본권은 오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제 국감장에서도 좀 설전이 저랑 있었는데 사실 이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교사는 교실 안에서 정치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얘들아 계엄이 터졌는데 계엄은 무조건 나쁜 거고 계엄을 한 윤석열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엄이 뭔지 과거에 우리나라의 계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렇죠.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은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또 그러면 계엄을 하는 게 옳았냐 글렀냐를 논쟁을 붙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는 교실 안에서도 논쟁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정답을 정해진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교육은 지금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교사 정치 기본권은 학교 내 중립 학교 방 정치 시민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학교 안에서는 변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다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사 정치 기본권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거 통과되면 교사가 아이들한테 뭐 자기 생각 주입하고 애들 세뇌 교육 시키고 전교조가 사상 교육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법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교실 안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정치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왜 자꾸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냐?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서도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발언권이 없으니까 위축돼서 학교 안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도 그냥 못 가르치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그러니까 얘들아 내일 계엄이 어제 계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저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 워낙에 민원이 너무나 악성 민원이 많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아동학대로 막 신고를 해버려요. 정서적 아동학대로. 그 신고를 당하면 재판까지 가고 그 지난한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축돼서 나 그냥 말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통과되고 여부와 상관없이 교실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건 똑같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고령 같은 걸 보여주고 네. 이게 그러니까요. 헌법에 위배되는지 법에 저촉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엄의 조건이 과연 맞냐? 실제 계엄 터진 다음 날 교사 커뮤니티에 내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이거 교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글들이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너무 정교조를 늘 이야기하는데 아니 교청도 있고 다양한 교사노조 더 많은 맞아요. 교사들 인원이 참여한 교사노조도 그러니까. 많잖아. 이럴 때만 정교조를 붙였죠.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교조는 참교육을 표방하고 옛날에 전교조 찾아내는 기준이 뭐였는지 들어보실래요? 연극을 가르친다 애들한테. 장구 국악교육을 한다. 막 수업 시간에 뭐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를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가르쳐줬던 좋은 선생님들은 아마 전교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떠올려 봐도. 따뜻한 선생님들. 예.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뭐만 하면 전교조 뭐뭐 해라 이런 게 자꾸 달리는데 저는 교사노조입니다. 출신이. 교사노조 연맹 출신이고 그 전에는 전교조였기도 했고. 작년에 내란이 12월 3일, 예. 작년 수능이 1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한 보름 또 한 20일 전이었는데 수능 문제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또는 헌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그 고난도 문항이었는데 그게 내란 이후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요. 우리 역사 얘기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의 그 오지선다형의 어떤 그런 객관식 문항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런 논쟁에 해당되는 건 논쟁을 해줘야 돼요. 논쟁에 대해서 답만 찾으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왜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다 맞다는 걸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육은 그냥 정답만 찾는 거예요. 토론 있는 수업이 네,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교육이 살려면은 그런 논쟁과 토론과 논술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내용의 문제보다 방법도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너무 위축돼 있는 걸 빨리 맞습니다. 그걸 해소시켜내야 돼. 법적, 제도적,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분위기 자체를 네. 일소에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아까 얘기한 거 마무리 좀 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뉴라이트 관련해서 그런 기관장들 인사교체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좀 제도적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검증 단계에서 이 역사 기관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사람인가 그거를 좀 더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관장들처럼 뭔가 근무 태만과 여러 가지 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회 안에서도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기 과정에 있습니다. 야, 좀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관장들은 지금은 법적으로 지금 안 돼 있지만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임명권자가 바뀌면은 같이 다시 바꿔야 같이 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뭐 법 준비한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힘들어요 이거. 그럼 정체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당일 때 하겠습니다. 여당에게는 손해죠. 나중에.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 네, 저희가 여당일 때 안 하면 네.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언론개혁법 관련해서 지배주주 그 소유 그 관련해서도 여당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사실은 방송 장악 그걸 안 하고 그럼요. 그쵸. 공정하게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나이가 손해가 되더라도 개혁을 추진한 거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언론 장악이다. 뭐 민주당이 언론 통제를 하려고 저런다. 이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근데 기득권 여기서- 내려놓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놨잖아. 네. 5년 10년 길게 정권을 잡아야 이게 안착이 되지. 그렇지.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쟤는 또 바꿔. 우리 때는 뭘 해보지 못하고 저쪽은 또 나쁘게 쓴다고 권력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럼 하겠습니다. 민심을 얻어야 돼 계속. 예. 자 어제 20일 월요일 날 국감장에서 파박했던 이거 너무나 뜨거웠는데 김승희 전 비서관 예. 자녀 학폭 사건 그동안에 뭐 이게 굉장히 화제는 됐었어요 사실. 그런데 맞아요. 새로운 소식들이 녹취록부터 시작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영상 그 하이라이트 잠깐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폭이 심의가 당시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정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고
당일 학폭위 위원들이 판정을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속기록은 몰랐다. 있을 텐데 네, 이 두 그렇습니다. 분들의 판단 스스로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나는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에 자, 대해서는 둘째, 교육감이 9월 알 수가 21일 없습니다. 당일 네. 도교육청은 학폭위 진행 사항을 세세히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도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산 아니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내린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학급 규칙 얘기하니까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지금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사람 장학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로 강제 전학 조치가 얼마냐고 도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또 해당 학폭건의 처리 결과를 학급 교체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학급 교체로 결론 내리면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교육청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이 지역교육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 김승희 자녀 학폭위 심의 과정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저도 답변 좀 제가 묻는 말씀드리게요. 것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예, 나중에 처음에- 시간 다시 드릴게요. 상식적입니까? 처음에는 비상식적입니까? 저는 이게 사례에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의 과정에서 김승희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겠죠. 다만 학폭위 심의에서 강제 전학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학폭위 심의 중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서로 통화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제가 학폭위 담당 교사였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저 녹취록 네. 성남교육청 학폭위 위원들이 나눈 녹취록인데 저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습니까? 일단 이제 특검에서 이 사안을 보고 이거 김건희가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됐어요. 특검에서 이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교육청이 찾아보니 녹취록이 있었고 저희 의원실에서 이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할 때 특검에 넘긴 자료들을 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 극비리에 이제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학폭위원이 녹취를 한 거네요. 그 정황상 추측컨대 이 학폭에는 이 속기사가 들어가서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규칙에 뭐 녹음까지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 속기록으로만 하기 부족하니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걸 듣고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이제 확보를 했구나. 예. 아이고, 굉장히 다행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걸 녹음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아니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그걸 들었는데 진짜 네. 수준 이하의 대화들이 아니 오갔는데 그러니까 네. 뭐 이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위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판검사 출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학폭위 위원이 예. 교사 출신도 있고 학부모 위원이 있고 변호인, 판사 예. 뭐 이렇게 법조인 출신이 있고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그 문제의 발언은 추측컨대 뭐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을지 몰랐던 거지 이런 거 보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보다 내가 더 상위 클래스다. 판검사 출신이나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더 높은 사람이었. 내가 더 잘 급이 나간다 다르다. 이 급이 의미죠. 다르다 그래. 예, 뭐 급이 다르다. 나는 그래서 저기 무슨 우리 그 드라마 있었잖아. 스카이 캐슬? 그거 보는 줄 알았어. 대화 내용이 막 그런 거야. 저도 좀 적나라했죠. 진짜 수준 이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격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조금 그 어떠한 대목이 좀 충격적인 네.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강제 전학은 조금 안 된다고 했다. 그 과장은 말이죠. 경기도 교육청 과장을 교육청 뜻하는 과장 거죠? 같아요. 정확하게는 성남교육지원청 과장이에요. 성남교육지원청. 이 학폭위는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네. 이 담당 간사가 장학사고 이 장학사가 이제 장학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저 강제 전학은 좀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걸 듣고 이 학폭위 위원장도 과장도 좀 이거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학폭위 위원장이 교장인데요. 예. 이 사람도 왜 안 돼? 라는 게 보통 나와야 되는 반응이잖아요. 예. 왜 강제 전학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정보가 공유가 됐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지점에서 그러면 그 성남교육지원청 그 과장과 아까 학폭위 위원장 교장 출신이라고 이 사람 간의 대화에 그 전에 사적인 대화에서 야, 그 가해자 부모가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실 뭐 비서관이고 현 정권의 핵심이야. 라는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안 밝혀졌죠. 예, 녹취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없는데 내용은 없는데 의심이 좀 돼. 예. 김건희가 정황상 교육부 예. 차관한테
뭐 4차례인가 전화를 했죠. 전화했죠. 몇 차례 예. 걸쳐서 전화를 했다는 얘기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 말은 교육부 차관이 당연히 그 교육청에 예. 그런 그 명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 처리를 누구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요. 보도 봐봐요. 저 청와대 생활을 해봤잖아. 예. 왔어. 전화가 왔어. 김건희 쪽이나 뭐 교육부 차관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 청와대 교육부 담당관이 있다고 대통령실에 교육부에서 파견된 그 친구가 대부분 일처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성남 지원청으로 바로 전화하겠냐고. 경기도 경기교육청 쪽으로 전화하겠지. 당연하죠. 그거 밑에서 그렇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그걸 성남 지원청의 과장, 국장으로 통화하겠냐고. 청와대 그렇게 출신이 하죠. 대통령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임태희 교육관이 과연 몰랐겠냐. 이 의심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심을 할 수밖에 그런 없어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23년 7월 20일에 김건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특검이 밝혀낸 건데 8분 48초 동안 통화합니다. 직접 차관이랑 통화를 하고 김승희랑 이 김건희도 7월부터 9월 사이에 최소 한 13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왔는데 그 성남교육지원청 과장이나 그 학폭 담당 장학사나 이 교장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강제 전학은 안 된다고 했겠냐고요. 제 말이.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어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나는 몰랐다. 그들 스스로 판단한 거다. 나는 모른다. 꼬리짜리.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의 수장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의심스러운 게 김건희의 등장이 없고 이게 청와대 출신의 그 비서관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 예. 그거 그런 거 뭔가? 그런 거 그럴 아닌가? 수도 헷갈릴 있죠.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왜냐하면 아니 교육감이 어떻게 일개 학폭 사건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근데 이건 알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김영호 2023년이죠. 김영호 위원장님 그때 간사 시절에 교육이 관사. 예, 교육이 간사 시절에 이 학폭 자료를 요구해요. 이 교육청에. 그래서 도교육청 그 직원들이 김영호 위원장실을 3번이나 국회를 3번이나 방문해요. 자료를 갖고 그 자료도 요구하기 합의하고 뭐는 줄 수 있고 없고 이러면서 예. 아니 내가 교육감인데 내 밑에 있는 공무원이 국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거기서 그것도 국회에서 고위급 이 학폭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져가면서 교육감한테 보고 안 했겠냐고요. 그렇지.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꾸 국감 직전에 알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이건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알 거고 아까 이제 더 나가면 김건희가 교육부 차관하고 차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장시간 8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럼 교육부 차관이 그다음에 어디를 전화하겠냐고. 대통령실 그러니까요. 누구 아니면 교육청 저 교육감한테 전화했거나 관계자한테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잘 해놓으니까 또 장상윤이 나중에 또 대통령실로 불려가잖아요. 예, 사회수석.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성기성 교수님이 사회수석이 됩니다. 사회수석. 학폭 무마 의혹 승진으로 보답받았나. 이거 아니. 저 내용 보세요. 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귀엽게 만드셨네. 저기 성기성 교수님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안 맞는데 저거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이름하고 따로 노는데 저 얼굴이. 저기 보시면은 네. 경기도 교육국장 네. 저게 사실은 그 전문직으로서 네. 할 수 있는 사실은 최상인데 그보다 한 칸 더 경기도는 부감이 둘 있거든요. 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감이 한 명 있고 네. 자체 부감이 있는데 부교육감 승진했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인성과장 저기도 교육장으로 25개 교육장 중에 하나로 별을 달았죠. 예. 그다음에 교육감의 그 장학관도 과장으로 승진하고 야. 성남에 이제 지금 이 교육지원청 예, 예. 사건이잖아요. 예. 성남교육국장이 예. 연천교육장으로 이것도 승진했죠. 대단들 하시네. 학교지원과장 포천교육장 한 교육청에서 보세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승진을 3명 했는데 그중에서 2사람이 그 교육장으로 가잖아요. 저런 사례는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 일을 또 해봤잖아요. 예. 옛날에 연수원장 하면서 그 안에서 논리를 아는데 저럴 수가 없어요. 전체 31개 시군구 중에서 교육청이 25개가 있는데 그 교육장 되는 게 뭐 그들의 그 하나의 마지막 꿈이거든요. 그 자리에 한 지역 교육청에서 둘이나 내보낸다? 뭔가 있을 수가 있는 없는 거죠. 일이죠. 우리 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성기성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교사도 교사도 했죠. 해보고 그다음에 연구원 했죠. 연구원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했죠. 교수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원장했죠. 예. 교육과정 평가 원장했죠. 예. 지금은 경기교육 미래포럼 대표하죠. 장을 많이 하셨네요. 네, 다 교육 관련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내부 논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태희 교육감은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당시 2023년 국감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또 해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허술하기가 짝이 없고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고 덮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눈으로 보여요. 그게. 근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김승희 와이프가 우리 애가 이제 출석 정지를 당했어요. 학폭 가해자로.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 자기 카톡 프로필을 내 남편이랑 대통령이랑 둘이 찍은 사진으로 바꿉니다. 맞아. 카톡 프로필을. 관심 않으면서. 다 알게 되고 그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근데도 교육청에서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김승희 자녀인지도 몰랐고 누구 자녀인지도 몰랐고 그냥 드러난 사실 그대로만 한 거다. 우리도 녹취록이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땐 녹취록이 있는지도 몰랐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프로필 바꾸잖아요. 네. 사건이 터지고 누구를 겨냥해서 프로필을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뭐 학폭위원, 심의위원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예. 분들만 생각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그럴 수도 있죠. 감히 우리를 여러 가지 상대로 효과가 있는 네가 거예요. 저기 덤벼? 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합의하고 압박하는. 절대 권력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덮어버리기를 유도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우리 애가 후배를 사랑의 매를 때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가 이 국감 전날 거의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 사진을 봤는데 말이 저는 안 되네. 처음에 이 사건 듣고 중학생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생이에요. 초3 학생이 초2 초2를. 학생을 그것도 너 손 뒤로 해라고 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 칸칸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다 확인을 하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사람을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망보게 하고 손 뒤로 하라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각막 손상되고 얼굴이 피멍투성해요. 그 사진을 보는데 막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심장 두근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제가 10수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잖아요. 보통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얘도 치료받아야 될 아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얘도 상담받고 심리치료해야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만약에 엄마가 덮어버렸어요. 부모의 권력으로. 결론이 뭐냐면 피해자는 결국 나중에 전학 가요. 피해자가 전학 가고 가해자도 강제 전학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전학 갑니다. 네. 강제 전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막 때리고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권력이 있으면 저렇게 덮어지는구나. 그렇게 그렇죠. 판단이 되고 그 가해 학생도 결국은 잘못 클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 교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도 그럴 거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한테 교권 침해하고 친구 때리고 이런데도 계속 덮어버리는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덩치도 커지고 힘이 세졌을 때 부모님을 폭행하는 경우 저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는 가해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 학폭위가 원래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가해자 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짬짬이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밝혀지면 특검에서 예. 이 조사해야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죠. 이거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악독했냐면 예. 이 강제 전학이 16점이에요, 점수가. 예. 그런데 15점을 받으면 학급 교체고 강제 전학을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과장이 강제 전학은 안 된다고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토론을 해서 점수를 짜맞춥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15점을 하는데 원래는 점수가 각각 달랐거든요. 근데 15점으로 맞춘 이유도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요. 나중에 행정소송 됐을 때 네. 이게 만장일치가 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 똑같이 하자. 이렇게 모의한 정황도 토요일 그 녹취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15점 이제 정도 주니까 우린 나름대로 점수 꽤 높게 주려고 높게, 했어. 세게 주는 거야. 꽉 여기서 채워서 제가 준 거야. 저 뭐 이렇게 점수 된 구성을 거죠. 다시 한번 네. 저 리마인드 시켜볼게요. 학폭을 시비할 때 이제 그 사건의 고의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다음 심각성, 그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5가지 영역에서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5가지 영역의 심각성이 높으면 4로 하면 20점이 이제 그렇네요. 최고 점수가 예, 되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점 이상이 이제 16, 17이 강제 전학이에요. 그거는 뭐 학적부에도 그 4년 동안 기록돼 있고 15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급 교체예요. 그러니까 15점까지 하고 16점을 안 넘어가려고 무척 그 애를 썼다는 게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게 뭘까 보다가 지속 가능성 거기에서 1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기억에 결국은 이제 이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간 것이고 그 가해자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거나 할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교육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될 이 학폭 사건을 정치적 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관련자들 처벌하고 저 아까 얘기했던 그 승진 대상자 승진했던 사람들 예, 예. 다 직위 해제하고 정말 인사 조치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아니면은 이런 사건들이 또 다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학폭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학부모 뭐 교장 출신들 흔히 말하는 법조계 막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일괄적으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 일벌백계를 해야 다른 지원청의 학폭 위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롭게 또 위촉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3년이든 예. 5년이든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선정해야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교육감의 역할이 꽤 클 것 같은데. 그럼요. 이 원칙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 이 위원 구성이 예. 뭐 완전히 이제 그 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피해자들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억울함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그 피드백을 할 수 아니,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해줘야 되죠. 보면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쵸. 많아요. 이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학교 현장에 교육 현장에 가장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권력이라 그럴까요? 예. 저는 뭐 교장도 있고 사실은 교장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중앙의 어떤 그 교육 정책의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한다면은 학교 현장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감입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압력을 저희들도 가야 되고. 임태희 잘 좀 해주세요. 임태희 좀. 괴롭습니다. 어제 임태희 사과했습니까 결국? 근데 사과가 네. 되게 묘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점은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라기보다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띤 대답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점에 대해서는 뭐 사과드립니다 했는데 본인 잘못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가 몇 개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대한민국 학폭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구나. 그 중심에 경기도 교육감, 교육청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나오셨을 때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학폭이다.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이 녹취록에 대한 거는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이미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3년 경기도 아니요. 교육청 공직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 눈과 귀를 막았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 아니라- 저 경기도 교육감 보시는 공직자들 사표 내세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정감사 이렇게 웃겨 보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녹취록이 됐는데 교육감에게 보고 하나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이 정도만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일단 사과 한번 하시죠.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조사 보고서를 쓴 분이 6급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가만히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 제가 무조건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급 공무원이 개인적인 독자적으로 이렇게 저는 은폐 보고서 만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어제 이제 그 김영호 위원장님의 그 불호령에 감동 먹었어요. 어제? 자기도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2시간 잤대 2시간. 그거 보고 2시간.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니까 화를 내나요? 아니야 나 정말 이거 분노할 일입니다. 이거. 아니, 지금 우리 교육위 국감 네. 중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 김영호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성정이 맑은 분이야. 네. 그럼요. 네. 눈이 사슴눈 같으세요. 야, 그리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얘기들이 들리는데 서희초 사건 네. 이후에 현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선생님들은 바뀐 게 없다고 느끼시죠. 아직까지. 저도 일단 법안은 발의를 했고 일부 통과시킨 게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통과한다고 바로 시작
되는 게 아니고 아마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더라고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그래서 올 말 또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선생님들께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일단 너무 팽배해 있어서 교권 추락이 심하니까 일단 법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좀 더 메꿔서 만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 법적으로도 불충분하고 또 법이 된다고 해서 이 인식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나오셨을 때 그 정서학대법인가요? 아동 정서학대법 거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그 규정을 그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뭐 좀 잘못한 아이 있으면 좀 한두 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면서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 법안이 바뀌어 있습니까? 변화가 제출하는 없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제가 어쨌든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교육의 법이 아니라 복지의 법이에요. 근데 복지 쪽에서는 교사보다는 아동이 그래도 약자인데 그렇죠. 이 모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구체화하려고 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제 상임위도 아니고 일단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발의한 법이 묻지마 송치 방지법이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교사들이 에어컨 안 틀어줬다 뭐 이런 걸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다 하는데 그럴 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도 이게 아동학대 아닌데? 라고 무혐의라고 생각을 해도 검찰로 송치를 해야 돼요. 아동학대 특별법이라서 해야 되는데 송치 안 하게 하는 법. 그걸 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이 보기에도 아동학대가 아니고 이건 그냥 생활지도다. 예. 또 경찰이 보기에도 이거 무혐의다 할 때는 그냥 송치 안 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법사위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법사위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법안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요즘 진짜 악성민원을 하는 학부모 일부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도 피해를 받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문제가 이제 교권 침해나 이런 데에 내 아이가 가해자가 돼요. 아니면 학교 폭력, 학폭위에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 또는 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요. 그럼 이 사건이 내 아이가 잘못해서 걸려있던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이제 이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환이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요걸 악용해서 작은 일에도 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들이 학습이 됐어요. 서해주 사건 이후로 전국으로 이 사건이 퍼지면서 학습이 돼서 그냥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데 교사들이 이 건수를 보면 뭐 몇천 건이니까 몇백 건이니까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교사들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당하면 너무 고통받잖아요. 장시간. 지금 이게 저 선생님 나 홀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지원이 별로 없다. 학교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현장에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교사들 만나보면은 지금 딱 그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위축. 교육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생활 지도해주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어떤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 어떤 그런 법적인 소송이나 뭐 이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하니까 그러면 체험학습 전체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냐. 교장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정말 필요한 체험학습의 그 교육적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 그런 지금 정황들 얘기하면은 강제하거나 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부모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그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관계를 맺어야 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사법적인 관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사들이 학기 초에 학부모들과 하는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같이 공감하는 시간들을 뭐 좋은 학교들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학교들은 사실은 걱정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사법적인 관계로 가는 순간 그 학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거기에 위해서 이제 학부모들과 만나는 자리들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그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의 치유는 아니겠지만은 조금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저기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또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네. 남겨주시죠. 예, 일단 선생님들께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의 희망, 또 교육 개혁의 주체가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교사 자존감 회복해서 잘 행복하게 또 교사 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내실 수 있게 제가 국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 내겠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는 좀 위로의 말씀 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제가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단단해지고 그릇이 커지고 사람다워졌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들, 힘듦이 있었는데 그것들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이었어요. 불안. 내가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잘하고 있나?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나?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믿고 또 학교를 믿고 그렇게 좀 행복한 부모가 되셨으면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것까지 자세히 보지 마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격려드리고 싶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저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기선 교수님은 최근에 보니까 숨 쉬는 교육 이걸 많이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뭐 숨이 탁탁 막히는 현장이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정말 지금 호흡이 좀 편한 그런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도 보면은 교육이 교육다운 모습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매우 편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압력을 가한다든지 우리 학교의 그 모습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권력 관계가 직접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가야 되고 정치의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빈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이 교육답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소중한 뜻깊은 시간 마련한 것 같고요. 남은 국감 아직도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하죠. 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예. 야 모처럼 교육위에서 파박하니까 저희가 아니 그 뭐 좋은 일로 파박하면 좋은데 글쎄 말이야.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또 되새겨 봐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백과 사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